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공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 뒤 이를 비싼 값에 유럽에 되팔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한다면서 원유 수입을 제한하고는 러시아 원유를 다른 나라를 거쳐서 비싼 값에 사들이는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산 원유뿐 아니라 미국산 LNG도 유사한 경로를 거쳐 유럽에 수출됩니다. 10월 3일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중공이 미국산 LNG, 액화 석유가스를 사들여 유럽에 큰 이익을 남기면서 되파는 실상을 보도했습니다. 중공의 경기 침체와 트럼프 시절의 무역협정, 그리고 유럽의 필사적인 천연가스 사냥이 중공의 에너지 회사에 횡재를 안겨주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공의 이런 에너지 동맹은 겨울 나기를 위해 에너지 확보를 서두르는 유럽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시절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 위해 장기 계약을 체결했던 중공 에너지 기업들이 쓰고 남은 LNG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면서 돈을 갈퀴로 긁고 있습니다. 중공에서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국가는 유럽뿐 아니라 일본, 한국도 포함됩니다.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공은 올해 러시아로부터 30% 더 많은 가스를 구입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 파이프를 통한 LNG 구매량의 배송이 늘었기 때문인데 역시 러시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물량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에다 트럼프 시절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하는 LNG가 남아돌다 보니 이를 유럽과 기타 시장으로 돌려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중공, 유럽, 미국, 러시아가 에너지에서 서로 물리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산과 미국산 에너지를 중공을 거쳐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산의 경우 중공과 미국이 으르렁대는 것 같지만 트럼프 시절에 맺은 계약을 상호 존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구매로 러시아를 돕는 중공에 대해 미국도 뭐라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계속 팔아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는 이처럼 나쁜 나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국익이란 단어로 포장된 돈의 향방에 따라 굴러가는 게 국제관계입니다. 미국의 LNG 장기 수출 계약의 특징은 제3국 어디로 가든 융통성이 있습니다. 또 가격은 US 벤치마크 헨리 헙과 연결됩니다. 컨설팅 회사인 라이스터드 에너지 애널리스트 웨이숑은 LNG 거래가 미중 간의 윈윈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은 최대 25년 동안인 중공과의 LNG 판매 계약으로 걸프 연안을 따라 더 많은 LNG 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럽으로 LNG를 직접 수출하기도 합니다. 중공에 수출했다 치고 그 물량을 그대로 유럽에 보냅니다. 돈은 유럽이 중공에 주고 다시 중공은 그 돈을 미국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중공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중공업체는 ENN 천연가스공사가 대표적입니다. LNG 화물 한 건당 1억 1천만에서 1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중공의 LNG가 남아도는 이유는 COVID-19 통제로 공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제조업을 죽이는 바람에 경제가 몰락한다고 서구에서는 분석하지만 저렴한 중공제 상품 수급이 끊기면서 서구로 이어지는 서플라이 체인을 부순 효과도 있습니다. 고육책이라면 고육책인데 이로 인해 미국과 서구의 어려움도 적지는 않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공장을 멈춘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란드가 독일의 EU 주도권을 허물어 버릴 기세입니다.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파괴되자 전 폴란드 외교부장 시코르스키는 미국에 대해 감사한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껴 포스팅을 삭제하긴 했지만 폴란드가 얼마나 독일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이 파괴되자 폴란드는 기다렸다는 듯 노르웨이에서 발티크를 거치는 파이프라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전쟁에서 망하고 폴란드는 살아남는 모양새입니다. 노르트 스트림 2의 경우 독일이 인가를 해주지 않아 기껏 건설해놓고 개통도 안 했는데 이번에 파괴됐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를 끝내 검수해주지 않은 것은 독일 녹색당입니다. 지난달 가스가 급한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중동을 방문해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에너지에 이어 폴란드는 다시 한번 독일의 뺨따기를 날렸습니다.
10월 3일 폴란드 외교부장 라우는 독일에 2차 대전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느닷없이 1조 2,600억 달러를 물어내라는 요구였습니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로써 독일에 새롭게 배상을 요구하는 한 발짝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는 없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독일도 돈이 없습니다. 줄 리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돈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줬다가는 다른 나라들도 서로 달라고 땡깡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3천억 달러를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 폴란드도 그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진짜로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보다는 EU에서 독일이 누리고 있는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독일의 도덕성을 흠집내려는 것입니다. EU는 영국이 빠져나가고 난 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 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EU 회원국들을 압도해 왔습니다. 폴란드는 사실 EU에 불만이 많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국가의 젠더 이슈를 강요하고 이를 재정 지급에 연관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우어줄라 폰데어 라이엔 같은 독일인이 EU 집행위원장을 맡은 것부터 못마땅합니다. 이번 기회에 독일이 전범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보관입니다. 독일이 경제난과 에너지 위기로 취약해졌기 때문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폴란드가 두들겨 패는 겁니다. 폴란드는 군사력도 대폭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EU 내에서 폴란드의 군사력은 프랑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무기들은 모두 미국제와 한국제입니다. 전통적인 구매선인 독일을 걷어차버렸습니다. 폴란드는 곧 유럽 제1의 군사 강국으로 부상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상당히 외교도 노련합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제압하려는 미국에 협조하고는 있지만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두다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나 독일의 녹색당처럼 경직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반중 친미의 이분법으로 외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국익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폴란드는 경제를 위해 중공을 유익한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언젠가 EU는 해체될 것으로 보고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벌써부터 수를 놓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전통적 적국인 독일과 러시아가 국력을 소모하는 지금을 국군 융성의 최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 영국 국방부장 월러스는 러시아가 폴란드를 기습 공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나토와 러시아 간 전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침략을 받는다고 해서 나토 전체가 나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이럴진데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폴란드는 집단 방위 조약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고 독자 군사력 건설을 위해 미친 듯이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폴란드를 매우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라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독일의 숨통을 쥐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앞뒤 안 가리는 쓸모있는 바보 녹색당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안으로 폴란드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을 대신하는 유럽의 맹주로 폴란드를 키워서 유로 대서양을 장악한다는 게 미국의 보관입니다. 미국은 독일, 폴란드, 러시아 간 역사적 원한관계를 아주 잘 파악해 다시금 글로벌 체스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관계는 삼국지 연의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보면 스토리를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